31번 다음 그림은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를 나타낸다. 구간 가나에서 나타나는 외화 표시 수출 가격 및 수출 물량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이커브 곡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수지는 간단하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국의 소득, 상대국의 소득, 그리고 실질 환율이 되고, 이것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국 소득의 증가는 수입을 증가시키니까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영향이고요. 상대국의 소득은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은 자국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의미하니까 이것도 역시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요. 경상수지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출은 상대국 소득 그리고 실질 환율에 각각 양의 함수가 되고요. 수입은 자국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함수지만 실질 환율에 대해서는 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외화 표시 수출 가격, 수출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출과 수입을 이처럼 가격과 수량을 곱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가격에 EX가 붙으면 자국의 수출제 가격, IM이 붙으면 자국의 수입제 가격, 이것은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PIM에 F가 붙지 않는 것은 자국의 통화 기준의 가격이라면 F가 붙으면 상대국 화폐, 즉 외화 표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X를 명목환율로 나눠주면 이것도 역시 외화 표시로 자국 수출제 가격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외화 표시 수출 가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수량도 EX가 붙으면 자국의 수출제 물량, IM이 붙으면 자국의 수입제 물량, 상대국 입장에서의 수출제 물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QEX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수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자국 수출제 가격에 자국 수출제 물량을 곱한 것이 수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국 수입제 가격에 자국 수입제 물량을 곱한 것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IM은 결국 외화 표시 자국 수입제 가격에 명목 환율을 곱한 것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는 외화 표시 수출 가격을 묻고 있으니까 이 경상수지 식을 명목 환율로 나눠서 이 수출 부분을 외화 표시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의 곱으로 표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외화 표시로 경상수지를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환율로 나눠주면 자국의 수출제 가격인 PX가 2분의 PX가 되면서 외화 표시 수출 가격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가격 측면과 물량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격 측면을 먼저 보면 2분의 PX가 하락하게 됩니다. 즉 자국의 외화 표시 수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은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가절하가 물량에 미치는 영향인데,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제 가격이 수입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까 수출 물량은 증가하게 되고 수입 물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상수지에 양의 효과를 미치게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평가절하 실시 이후 경상수지가 가 구간에서는 계속 악화되다가 나 구간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양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의 시간 경로에 따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을 알파벳 J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제이커브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경상수지의 식에서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에는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경상수지가 결론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점차 좋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변화 이후에 경상수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핵심은 평가절하 이후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변화에 있어서
가격 변화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수량 변화는 느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출제 가격이 하락한 이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제화를 더 생산을 해야 되는 생산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이나 기계를 설치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실질 환율에 기초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물량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외화표시 수출 가격이 하락해서 경상수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평가절하로 바뀐 가격에 근거해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는 뒤늦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기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 구간을 먼저 보면 가 구간은 평가절하에 있어서 가격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구간이죠. 그래서 수출 가격은 이 구간에서 하락하게 되고 수출 물량은 기존에 계약한 물량이 적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변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서서히 개선되는 쪽은 수출 물량 증가가 반영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가격인데 외화표시 수출 가격 측면을 보면 외화표시 수출 가격은 가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경상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 시점에 들어가면서부터 물량 조정 효과에 의해서 상쇄가 되거나 아니면 가 시점까지 가격 조정은 모두 반영이 되고 나 시점부터는 수출 가격이 불변인 상황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 구간에서는 수출 가격이 하락하거나 불변인 상황 어느 것을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구간에서는 수출 가격이 하락, 나 구간에서는 수출 가격이 하락 또는 불변, 그리고 수출 물량은 가 구간에서는 불변, 나 구간에서는 증가인 보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면 수출 가격은 하락 또는 불변, 그리고 수출 물량은 증가, 3번이 되겠네요. 책에 따라서는 이 제이커브 곡선을 지금 이 시점에 평가절하가 일어났다 하고 바로 경상수지가 최고로 안 좋은 점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들의 논리에 의하면 평가절하 시점에 외화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은 즉각 100% 반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물량 조정이 서서히 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된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나 구간에서 수출 가격이 하락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변으로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2번 우리나라 국제수지상의 경상수지 흑자로 기록되는 것은 국제수지 분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유사한 문제가 기출된 바 있는데 국제수지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문제 설명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사 링크에 있는 문제를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여기서는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를 의미하고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 기타로 오차 및 누락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상수지를 보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 재화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이고요.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 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료 및 임금수지는 근로자가 외국에서 얻은 대가 등이 되겠고요. 투자소득수지는 배당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전소득수지고요. 이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를 의미하고 무상원조나 대외송금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경상수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 자본수지인데, 자본수지는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 이전, 즉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에서 오고 가는 돈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생산 비금융자산 거래로 비생산 유형자산 그리고 비생산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계정인데, 이것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준비자산, 기타 투자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직접 투자는 경영 참여를 위해서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의미하고요. 증권 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1번의 직접 투자와 5번의 기타 투자를 제외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말 그대로 파생금융 상품 거래로 실현된 손익이고요. 준비자산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변동분 중에서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투자는 이 앞에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로 대표적으로 대출이나 차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오차 및 누락으로 앞에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을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통계적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국은행이 IMF로부터 10억 달러를 차입했다. 차입은 아까 금융계정에서 여기 5번의 기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여기 차입이 있죠. 그래서 차입을 했으니까 기타 투자가 플러스가 돼서 금융계정의 흑자가 되는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1억 달러어치의 국내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 이것은 금융계정에서 이 증권 투자에 보면 주식 매입이 있죠. 물론 경영 참여를 통해서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이 직접 투자에 해당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 증권 투자로 보겠습니다. 역시 금융계정의 흑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국내 기업 A가 특허권을 외국에 매각하고 20만 달러를 벌었다. 특허권이면 비생산 무형자산이 되겠죠. 이것은 여기서 자본수지에서 여기 보면 비생산 무형자산, 이제 상표권, 영어권 같은 어떤 특허에 관련한 권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수지의 흑자 요인이 되겠고요. 네 번째, 외국에서 1년 미만 단기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10만 달러를 국내로 송금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 미만 단기로 일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을 국내로 송금했죠. 이것은 경상수지에서 여기 있는 본원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수지가 되겠죠. 경상수지의 흑자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경상수지 흑자로 기록되는 것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2천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 무상 원조는 여기 보면 이전소득수지죠. 이전소득수지의 무상 원조인데 우리가 외국에 제공을 한 거니까 이것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업자가 미국에 1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6개월 후 달러의 선물 가격은 1170원이고 원화 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0%,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2%이다. 수출업자가 수출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전략은 아래와 같다. 현물 환율이 현재 달러당 1200원에서 6개월 후에 달러당 1150원이 된다면 6개월 후에 수출업자가 얻는 이득이 큰 순으로 나열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에 각 환위험 관리 전략별로 이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환율이 1170이었고요. 그리고 원화 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이 10%니까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5%가 되겠고요.
달러화 금융시장 이자율도 연간이 12%니까 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6%가 되겠습니다. 현물 환율이 현재 1200원이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는 1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전략별로 6개월 뒤에 이 수출업자가 갖게 되는 원화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면 6개월 후에 1만 달러를 팔기로 한 선물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6개월 뒤에 1만 달러를 받고 선물 환율로 환산한 원화만큼이 들어오게 되겠죠. 선물 환율이 1170이니까 만 달러에 곱하면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 6개월 후에 원리금 1만 달러를 갚기로 하고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해당 원금을 빌린 후에 원화 금융시장에 6개월 동안 투자한다. 먼저 현재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빌리는 원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6개월 후에 원리금 1만 달러를 갚는다고 했으니까 6개월 뒤에 1만 달러가 필요하는데 6개월 뒤에 원리금이 1만 달러죠. 그러면 6개월 전 기준인 현재 기준으로 환산을 하려면 달러화 금융시장의 6개월 이자율인 6%로 할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현물 환율인 1200원으로 원화로 환산을 해서 원화 금융시장에 6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역시 원화 금융시장에서의 6개월 이자율이 붙을 것이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원리금 1만 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1만 달러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수출 대금이 6개월 뒤에 1만 달러가 들어오죠. 그래서 플러스 1만 달러가 돼서 이 두 개는 상쇄가 되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각 이자율과 현물 환율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약 1189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1만 달러 그대로 들어온 상태에서 6개월 뒤의 현물 환율인 1150원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1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큰 순으로 나열을 하면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가 다 순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자국 통화 표시 빅맥 가격과 미국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의 현재 환율을 나타낸다. 미국의 빅맥 가격이 4달러일 때 빅맥 PPP에 근거한 환율 대비 현재 환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를 나열한 것은 구매력 평가서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서는 환율이 각국 화폐의 구매력, 즉 물가 수준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되겠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국내 물가가 명목 환율, 해외 물가의 곱과 같다는 것이고 이것을 환율로 정리를 하면 명목 환율은 국내 물가 나누기 해외 물가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PPP를 빅맥 가격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빅맥 PPP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 적용을 해보면 빅맥 PPP에 근거한 환율을 2라고 하면 이것은 자국 통화 표시 빅맥 가격을 미국의 빅맥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의 빅맥 가격이 4달러니까 이 4달러로 이 표에 주어진 자국 통화 빅맥 가격 얘를 우리가 P라고 하면 이 P를 PF로 나눠준 것이 빅맥 PPP에 근거한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P를 4달러로 나눠준 값들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빅맥 PPP 환율을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빅맥 PPP에 근거한 환율 대비 현재 환율을 구해야 되니까 옆에 현재 환율을 빅맥 PPP 환율로 나눠준 값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국은 5 나누기 7.5, B국은 100 나누기 50, C국은 20 나누기 25 해서 계산을 하면 0.672, 0.8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높은 순으로 국가를 나열하라고 그랬으니까 B가 제일 높고 그 다음 C, A가 돼서 BCA를 나타내고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을 고려하자 총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률과 저축률은 각각 10%, 30%이다. 노동, 인구 증가율이 0%일 때의 정상 상태와 비교하여 노동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2%일 때의 정상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단순 모형이 되겠고요.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일단 문제에서는 t기를 가정해서 전부 이 t라는 아래점자가 붙어 있는데 편의상 t는 다 생략을 하고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총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서 1차 동차 생산함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람다배만큼 해서 대입을 할 경우에 정리를 하면 람다의 1승 곱하기 y가 되기 때문에 람다의 지수가 1이 나오죠. 그래서 1차 동차 생산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저축률에 대한 가정이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0%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률과 저축률은 각각 10%와 30%로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재화시장 균형식입니다. 균형에서는 항상 이 재화시장 균형이 달성돼야 되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없는 단순 모형이니까 정부 G는 생략이 되고 해외 부문이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순수출도 없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축에 대한 것입니다. 총 저축은 국민소득의 저축률 스몰 s를 곱한 것으로 되고 그러면 소비는 1-스몰 s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화시장의 균형식과 조합을 하면 결국 균형에서는 총 저축과 총 투자가 일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총량 변수가 아니라 1인당 변수가 되므로 지금 가정에서 주어진 총량 변수들을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생산함수를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양변을 노동량 L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y가 스몰 k의 2분의 1승으로 변환이 되고요. 즉 1인당 생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1인당 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당 자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솔로 모형에서의 균제 상태, 여기서는 이제 정상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경제가 초장기적인 균형 상태로 갔을 때 그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는 1인당 생산, 1인당 소비, 1인당 자본 등의 1인당 변수들이 모두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스몰 k의 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k분의 스몰 k 닷 해서 1인당 자본의 성장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자본량의 변화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x-닷은 x의 시간에 대한 변화분을 의미하고요. 이 x-닷을 x로 나눠준 것은 x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몰 k라는 것은 l분의 k인데 양변의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스몰 k의 변화율은 라지 k의 변화율에서 l의 변화율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라지 l의 변화율이 인구 증가율 스몰 n인 걸 알고 있으니까 라지 k의 변화율을 구해야겠죠. 여기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k 닷은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에서 투자는 총 저축과 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저축으로 변환을 해주면 sy-델타-k가 됩니다. 얘를 k 닷 자리에 대입을 하고 l분의 l 닷 대신에 스몰 n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 y와 k가 총량 변수니까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각각 L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스몰 k의 변화율이 되고요. 그리고 스몰 k를 곱해서 스몰 k 닷의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 sy-델타 플러스 n 곱하기 스몰 k가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스몰 k가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변화분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sy가 델타 플러스 n 곱하기 스몰 k와 같아진 이것이 바로 균제 상태의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균제 상태의 방정식에 1인당 생산함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요. 얘를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에 대한 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승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는 1인당 생산량에서 1마이너스 저축률을 곱한 값이 되겠죠. 얘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의 평면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축률을 곱한 분홍색 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인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균제 상태 방정식에서 우변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해당하는 이 핑크색 곡선과 우변에 해당하는 파란색, 빨간색 직선이 만나는 점이 균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초에 노동 증가율이 0%일 때는 파란색, 노동 증가율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에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빨간색 선이 돼서 A점과 C점이 균제 상태의 이 식이 만족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상에서 1인당 생산함수와 만나는 이 B점과 빨간색 D점, 여기서 1인당 생산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노동 증가율이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를 하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 1인당 생산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는 1인당 생산에 1- 저축률을 곱한 것인데, 저축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의 크기도 1인당 생산의 방향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생산이 증가하니까 1인당 소비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1인당 자본이 감소한다. 1인당 자본은 증가하죠. 그리고 1인당 생산도 증가하고 1인당 소비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소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1인당 소비는 1인당 생산에 1마에서 저축률을 곱한 값으로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소비 비율은 1- 저축률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자본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프에 보시면 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자본 비율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역수가 되죠. 즉 원점에서 나오는 이 점선, 파란색 점선과 빨간색 점선이 있는데, 이 기울기의 역수가 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자본 비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자본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